네, 이 시각 K스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화진 멘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살피겠습니다. 네이버 얘기해야죠. 앞서 제가 네이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출 좋고 실적도 잘 선방을 했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챗 GPT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해외 쪽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 특히 AI 쪽으로 원래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해왔던 회사거든요. 과연 챗 GPT와 연결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까? 국내에서 선두권을 치고 나갈 회사가 어딜까라고 보면 빅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윤기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네,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가 제시한 매출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전략적인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챗GPT와 관련된 여러 테마라든지 그리고 많은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치GPT를 출시를 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향후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 있다.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조금 챗GPT와 관련된 이슈가 맞물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는 오히려 도전보다는 약간 좀 안전성에 조금 더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커머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작년에 네이버가 미국의 포시마크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와 같은 C2C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 기업을 인수하는데 대략적으로 약 2조 원의 금액을 썼습니다. 이 당시 이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 네이버의 인수 금액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네. 주가가 고평가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네이버는 환율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는 한 1조 8천억 수준으로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수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커머스가 조금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포시마크와 관련돼서는 네이버에 따른 어떤 수익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시마크가 계열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매출이 작용되는 게 이제 돌아오는 1분기부터거든요. 근데 포시마크가 지금 현재 매출은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8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네. 포시마크가 수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이라든지 실적 발표 컨콜에서도 커머스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나. 오히려 현재 어떤 글로벌 빅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와 관련된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들이 오히려 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청사진을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포시마크가 네이버의 실적 부분에서 얼만큼의 영업 손실을 최대한 빠르게 축소를 하는 게 네이버의 향후 주가 흐름에 좀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하셨고요. 미국의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에 대한 부담이 올해 재무제표나 이런 데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가는 일단 5%대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고윤기 멘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약간 실적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또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낙폭과대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어떤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끌기에는 조금 유인책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현재 수준에서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네이버만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카카오까지 더불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4분기 때는 뭐 데이터 센터 뭐 화재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다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네이버처럼 뭐 오늘 컨콜에서 뭐 AI나 관련된 얘기는 뭐 하진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선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죠. 물론 어제 FOMC도 얘기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향후 뭐 금리 중단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기사 쪽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이제 웹툰 관련된 K 웹툰 자체가 1,000만 달러에 대한 매출을 기록했던 만큼 네. 결국에는 매출의 비중은 아직은 적기는 하지만은 추후에 이쪽에서의 웹툰 관련 쪽에서의 성장성이 콘텐츠 쪽에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가 파급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뭐 AI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접목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AI 관련돼서 꾸준하게 계속 R&D 투자를 해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관련된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또 따라잡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그럼 카카오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일단 네이버가 더 좋지 않나. 네이버가 조금 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 챗GPT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기술 로드맵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게 또 네이버 말고 전체 시장에 미칠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챗GPT 관련해서 뭐 AI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윤기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AI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 한정된 어떤 빅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빅텍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네. 오픈 AI 같은 경우 이 챗 GPT의 지금 가입자 수가 벌써 1억 만 명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달러를 단순히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2조 원이 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터넷 기업들은 향후 가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챗 GPT와 관련된 글로벌리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단순히 서치 GPT를 뭐 출시하겠다라는 그냥 단순 코멘트만 했을 뿐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 스토어의 중심의 어떤 유통사적인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뭐 많은 유동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련된 뭐 A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러한 실적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느냐가 일단은 최우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테마는 글로벌 빅 테마이긴 하지만 조금은 쉬어갈 여지는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오늘 네이버가 서치 GPT 출시 예고를 하니까 S넷, 플리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실제로 여기가 관련이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네이버의 뭐 기술 투자나 이런 지분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에 이제 AI 관련돼서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좀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제가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로서는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콘콜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AI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이나 향후에 이런 수요가 파급력이 굉장히 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덩달아 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와 로봇과 그리고 이런 반도체의 흐름들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지금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 구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조정 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윤기 멘토부터 들어보죠.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편입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 한정된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 AI와 관련돼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옆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도 이거와 유사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PC와 그리고 모바일 기반으로 한 어떤 뭐 디램의 수요라든지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낸드라든지 혹은 AI 데이터 센터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램이라든지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AI 등장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 관련해서는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개중에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물론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향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꼭 편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AI와 관련된 회사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 편입해 보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중에 어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만약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 했을 때 AI 나는 이 종목은 좀 관심 갖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뭐 딱히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향후에 신경 반도체라고 해서 MPU 관련돼서의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1년도에 뉘앙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20조 원 넘게 금액을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음성인식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슈가 많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오픈AI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에 뉘앙스를 인식한 것도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음성 인식 관련주까지 해서 지금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셀바스 AI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뭐 이렇게 관심 갖고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 AI 정도는 하나는 편입해 보는 게 올해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겁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조정 오면 AI는 좀 담자에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동의하신다면 똑같이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AI 관련주들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탐방을 가자고 해서 탐방을 잡았는데 저게 네. 한 달, 두 달 정도까지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조정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썰투룩스나 이제 마인즈랩이나 아니면 신테카 바이오와 같은 AI와 연계된 이제 의료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여기서 이게 나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추후에 조금 체크를 한번 하고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정 나올 때쯤에 탐방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요즘 탐방이 많다는 거죠. 한두 달 밀린다는 얘기는 시장에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 가져두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 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메타 플랫폼도 결국에는 미국의 메타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진짜 메타버스가 좀 시황이 나온다 치면 로블록스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니까요. 근데 로블록스가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올해 연내 계속해서 메타버스 얘기는 좀 흘러나올 것 같은데요. 좀 얘기를 해보죠.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합종 연행을 좀 하는 모습이거든요. 고윤기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3 공개 행사에서 이제 애플의 어떤 뭐 합종연회, 뭐 애플의 좀 이제 반대 협력으로 퀄컴이랑 이제 구글이랑 힘을 합쳐서 확장현실 XR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올해 어떻게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의 어떤 개화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불투명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애플이 시장을 개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당연히 애플이 참전하겠다 했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이제 구글, 퀄컴까지 이제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VR,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안경을 쓰고 이거에 따른 확장 현실과 관련해서는 뭐 2016년도에도 이미 소니가 발표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향후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리고 VR과 XR과 관련해서는 올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2월 22일 날 VR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 X2를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인데요.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게임주들 또한 이거와에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XR 핸드셋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1,800만 대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12만 대 수준에서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네. 미약한 그런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나 그리고 삼성과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이런 거대 IT 기업들이 참전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시장이 개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이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2030년 정도에는 이 XR 핸드셋 시장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과 맞먹는 10억 대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만큼 향후 어떤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떤 속도의 문제, 즉 작년에 애플이 이제 VR 헤드셋에 대한 출시를 올 초 하겠다, 혹은 하반기로 하겠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즉 방향성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50만 대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VR하고 AR을 합쳐서 이제 X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애플에서 연초에 뭐 내놓겠다고 했던 게 리얼리티 프로라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출시가 좀 연기된 상태고요. 어쨌든 올해 내에 뭔가 시장을 넓힐 만한 기기들이 하드웨어가 좀 나올 것 같고 하드웨어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뒤 시장을 받쳐줄 테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은 우리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2015년에도 삼성전자가 VR 기기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결국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큘러스나 이제 향후에 뭐 애플 쪽에 뭐 MR 헤드셋도 뭐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혹시나 또 한 번에 이제 7년 전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좀 실패를 할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투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크게 좀 많이 보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니와 애플과 그러니까 메타 그리고 오큘러스와 같은 다양한 이제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크게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CES 2023에도 나왔던 결국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들이 결국에는 올해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관련된 업체들도 뭐 영화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뭐 특히 이번에 아바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뭐 가상현실에 대한 뭐 그런 콘텐츠 회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뭐 기대는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메타버스가 조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비행기 핵심 부품 같은 거 만들 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자동차 업체들도 산재나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메타버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사실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벼워져야 되고 뭔가 쓰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품들이 나올 때쯤 진정한 대중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플의 제품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애플이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에서 어색하지 않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메타 플랫폼이 급등을 했고 메타버스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와서 같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어주로 한번 가보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타이어 전반으로 봐도 되는 건지
단순하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만 뭐 좋은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고윤기 멘토부터 하실까요? 저는 타이어 전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조 효과 그리고 턴 어라운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합당한 업종이 바로 타이어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동차에 쓰이는데 자동차가 일단은 잘 팔려야지 쓸 테고 혹은 자동차를 어떤 타이어에 대한 교체를 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자동차 판매량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팔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판매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적인 그런 불안 때문에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판매량, 즉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점을 가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천연 원자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0달러 가까이 급상승했던 유가가 지금 현재 80불에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성 고무 가격까지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도 근래 들어서 최근에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높았던 해상 운임 또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운송비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자동차 공급망과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도 다시금 목표치를 상승하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어떤 수요적인 부분에 따른 그런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주들은 매수 관점에서 지금 봐도 되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말고 뭐 넥센도 있고 금호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이렇게 넣는 애들도 있고 뭐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타이어 쪽 일단 한국 타이어 쪽으로 일단은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좀 교체용 타이어, 리타이어 타이어 수요가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국 타이어와 그리고 넥센 타이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도 여쭤보죠. 요즘 타이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좀 증명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더 괜찮아질까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자체가 마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럽 경기가 좀 굉장히 좀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유럽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게 되면은 그만큼 앞에서 수요 얘기를 말씀하셨다시피 유럽 쪽에 수요가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게 되면은 그다음 타이어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물론 3월 달 양해 이후부터 또 경기에 대한 뭐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그런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유럽 쪽에 대한 네. 수요가 얼마만큼 이제 올라오는지에 따른 데이터에 따라서 좀 주가적인 측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물이든지 이런 가격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이익폭을 좀 늘려주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화진 멘토께서도 한국 타이어가 제일 탑픽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한국 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보다 이제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이제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고 그 가격대에서 마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이제 한국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한국 타이어가 마진이 좀 넥센 타이어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업황 자체로 더 덩달아 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두 개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괜찮다. 이거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타이어주들 급등세 4% 이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나름 뭐 저항성도 조금 뚫는 모습이고 앞으로 업황도 좀 좋아질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들어간 타이어가 훨씬 더 비싸군요. 고부가가치 상품이 좀 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요즘 IPO 시장이 뜨겁네요. 들어오는
종목마다 다들 들어와서 굉장히 핫하게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이렇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IPO에 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윤기 멘토는 요즘 IPO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냥 시장이 좋아서 좀 그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종목군들을 좀 면면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그 뭐 몇백억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IPO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공모가, 희망하는 어떤 공모가 대비해서도 가격이 오히려 더 밑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령 오늘 상장한 3기 EV 같은 경우에도 희망 밴드보다 하회한 공모가가 11,000원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근데 3기 EV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업체냐?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엔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 핫한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업체고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단순히 나와 있는 표면적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EV 같은 경우에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는 37대 1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 말인즉슨 IPO 시장이 지금 현재 뭐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반 투자자 공모여서도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물론 뭐 100대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많이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공모주 시장은 많이 하신 분은 1000대 1의 어떤 경쟁률도 돌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되지는 않고 다만 3기 EV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공모가가 희망밴드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IPO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K뱅크가 일단은 상장을 철회까지를 했습니다. 마켓컬리에 이어서 지금 K뱅크까지 코스피 상장 계획을 철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골프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IPO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IPO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아시스인데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돌아오는 7일과 8일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에 얼만큼 많은 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이 들어올지가 일단은 올해 IPO 시장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공모주들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공모가 하회됐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약간 테마성 자금의 유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신 데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초에 이 IPO 시장의 가장 핵심은 오아시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IPO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일단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며칠간의 수익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IPO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IPO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혹시 향후에 들어올 IPO 종목 중에 이 종목 좀 괜찮아 보이더라 싶으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뭐 상장됐던 것들이 대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입니다. 꿈비도 마찬가지로 한 400억 정도 되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뭐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2천억이었지만은 대부분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뭐 특히 중국 쪽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한한령 해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쌈지엔터가 주가 상승이 두 배 정도 나왔다는 부분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시장에 뜨거운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K뱅크가 상장 철회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그만큼 철회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따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왔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페이 당국에서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는데 한 신문에서 단독을 달고 나왔네요. 당국에서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가능 이렇게 20분 전에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내보내 드립니다. 관련주들은 아마 오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애플페이 사용자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는 여기서 점검을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고윤기 멘토가 최근에 관심주로 가져오신 종목들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상황에서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SBB테크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낫나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고가 종목은 웬만해서 좀 홀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상방이 열렸다는 건 얼만큼 갈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스컷을 걸어놔라. 즉 내가 최고가에는 못 팔아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내가 챙기겠다라고 이렇게 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조금 주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뭐 꿈과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는 하시되 다만 이 정도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하고 털고 나오겠다. 이 정도 가격만 일단 접근하시고요. 추경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는 조금은 보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한 종목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쉬어갈 여지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좋은 것만 저희가 보였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안 좋은 것도 AS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전략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보죠. 고윤기 멘토 케어랩스 가져오셨습니다. 비대면 진료 정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냐 시작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TNR 바이오맵이라는 회사, 팹이라는 회사 가져오셨는데요. 재생의학의 기적을 꿈꾸다라고 제목을 뽑으셨네요. 먼저 이화진 멘토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는 3D 바이오 프린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기사들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인공 이식이라고 해서 뼈에 상처가 났을 때 실제로 이식을 하게 되면 상처가 다 회복되는 기사들이 종종 이번 주부터 좀 한 2개 정도 기사가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이나 이제 비비 브라운 이제 회사와 이제 협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돼지 동물 이식, 간 이식이 성공했던 부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런 인공 장기나 인공 폐, 인공 간 등 지금 동물 실험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매출 같은 경우는 창상 피복제라고 해서 서지키오라는 이제 제품을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4월에 존슨앤존슨 회장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방문을 보고 있고 그만큼 향후 이런 인공 장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지큐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 콜라겐이나 이제 엘라스틴 이제 성분을 네. 이제 섞어서 하는 건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콜라겐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50대 50으로의 비중으로 서지큐어 제품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처 회복이나 이런 재생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회사 입장에서는 TNR 바이오팩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당장의 매출은 지금 당장에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이런 굉장히 중장기적인 성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추후에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TNR 바이오팩 목표가 18,000원에 선저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14,000원대에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뚫고 이번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계속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코로나 때 관련된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폐나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인공 간이나 인공 폐와 같은 기술들이 향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윤기 멘토의 케어랩스 듣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진료의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 기업을
황골탈퇴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케어럽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최대 주주 관련된 리스크였습니다. 기존의 시티랩스가 최대 주주였는데 이 시티랩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옐로우 모바일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티랩스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대주주 리스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원익홀딩스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익그룹으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익그룹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으로 이제 그 최대주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에서는 이제 떨쳐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어랩스의 사업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비대면 진료 관련된 굿닥 그리고 뷰티케어 쪽이 이제 바비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굿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최근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화상통화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정책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굿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2월 말 정도에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될 플랫폼으로 지금 굿닥이 선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비톡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홀딩스 계열사 화장품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는 황골탈퇴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00원의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윤기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